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다는 소식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더 깜짝 놀랄 일이 터졌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사흘 후인 5일 벌써 퇴원을 한다는 소식을 또다시 전해서 많은 이들을 더욱더 놀라게 했습니다. 하하.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입원해 있던 메릴랜드주 군병원 문을 나선 다음에요.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이동한 뒤 헬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5일이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요. 우리 시각으로는 6일 날 아침에 저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서 이게 레알, 이게 진짜야? 그랬는데요. 퇴원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President, how many staff are sick? How many of your staff are sick?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Do you think you might be a super spreader, Mr. President? I felt great, like better than I have in a long time. I said just recently, better than 20 years ago. Don't let it dominate. Don't let it take over your lives. Don't let that happen. We have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We're going back to work. We're going to be out front. As your leader, I had to do that. I knew there's danger to it, but I had to do it. I stood out front. I led. Nobody that's a leader would not do what I did. And I know there's a risk, there's a danger, but that's okay. And now I'm better, and maybe I'm immune. I don't know. 트럼프 대통령은요. 경증 환자도 아니고요. 지금 74살의 고령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제에 쓰이는 약을 투여받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단 사흘 만에 퇴원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레알일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원을 했다라는 게 지금 코로나19가 좋아져서 완치가 됐다라는 거랑은 이제 뭐 사실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치료하면서 뭐 이제 중증의 이제 심각한 증상 자체가 이제 좋아져서 뭐 일종의 뭐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는 상황 또는 뭐 이렇게 좀 경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제 병원에서 그 이제 병원에 준하는 시설이 있는 백악관으로 이제 관찰하는 그런 장소를 이동했다. 뭐 저는 이런 정도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70세 이상의 노령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보통 이제 뭐 괜찮아 보이다가도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사실 감염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백악관에서 계속 경과 보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도 위험한 상황인데도 앞서 영상 보셨죠? 퇴원하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치인이다. 정치적인 제스처다. 아하.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위기를 호기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이전보다 어떤 때보다 더 좋아졌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백악관 도착 장면 생중계라고 하는 이것을 결코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코니에서 바로 마스크를 딱 벗고 그걸 양복 주머니에 딱 넣고 그리고 바로 엄지척을 했죠. 그리고 2층 발코니 위로 올라가가지고 헬기 쪽을 향해서 2차례에 걸쳐가지고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이런 행동들은 나는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CNN 앵커들이 그 생중계하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또 그 어떤 것이냐면 1층을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지시를 하니까 이 백악관 그 전문 전속 사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바로 뒤쪽에서부터 사진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생중계하던 산데이 굽타라고 하는 이 CNN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정말 CNN. 유명한 기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의사인데 아하. 아니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는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저쪽에 가서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것이 과연 저것이 그 안전한 것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게 우리가 꼭 무슨 북한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아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나와서 거대한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마치 북한 같은데 그래서 CNN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 이제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죠. 나는 아무런 그 이상이 없고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거대한 리얼리티 쇼를 벌인 것 같다.
그래서 이 트럼프를 보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 보는 것이 마치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보는 것 같다. 어떤 일종의 혹평을 했습니다. 네,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마스크를 벗은 것도 놀라운데요. 입원했을 당시에도 정말 돌출 행동의 연속이었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뭡니까? 지난 4일에도 입원 중인데 차량을 타고 외출을 했었죠. 아하. 급한 용무나 무슨 나라의 국가 대사 사건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카퍼레이드예요? 그렇죠. 뭡니까? 그걸 아하. 했는데 네. 문제는 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증 환자, 고령 환자라고는 비만이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한때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산소 마스크까지 했는데 네. 저 차에 미국 특수경호국 SS 요원 2명이 타고 있었어요. 아하. 운전자 있었죠. 그럼 저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분들은 14일 동안 보호장을 해야 돼, 격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백악관이 밝히고 있지 않은데 네. 수많은 전문가들, 정치평론가들, 의학자들, 언론사에서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하는 짓이 미친 짓이다. 음흠.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 10달 격리해야 된다. 네. 그들은 병에 걸리거나 죽을지도 모른다. 아하.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얘기를 했고요. 네. 조나단 라이너 조지 워싱턴대 교수도 무책임함의 극치다. 그다음에 이번 밖에 드라이브를 함으로써 경호를 중대한 위험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나는 리더다. 리더에게 돌아왔다고 했지만 리더란 자기의 세를 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국민이라도 그 건강을 아끼는 건데 정말 리더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백악관 측에서도 정확한 이 경호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경호원들의 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고 지금 불안할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요. 논란이 되는 장면은 또 있다고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지난 4일이었죠. 백악관에서는요, 이 군 병원에 입원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열심히 서명을 하는 모습 같은데 그러네요. 백악관 출입 기자인 앤드류 페인버그가 이 사진을 면밀히 분석을 한 거죠. 아하. 그런데 백지 위에 서명을 하는 것을 보였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이 트럼프가 코로나19와 싸움 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모습을 연출했다는 주장인 건데요. 아이고. 이거에 대해서 데일리메일은요, 이런 SNS상에서 리얼리티 쇼라는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혹시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서명하는 것을 눈여겨보셨던 분은 지금 이 백지가 지금 수평 상태로 탁자 위에 올려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 서명하는 걸 눈여겨보신 분들. 그래서 지금 저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백지에 서명한 거 아니냐. 이른바 쇼를 한 거 아니냐. 연출한 거 아니냐. 그렇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모든 게 마치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선이 다음 달 3일 날 열리죠. 그렇죠.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대통령 지지도 또는 이 투표율 그리고 심지어 재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아하. 것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입원하는 기간 동안 경쟁자인 바이든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격차가 14%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임 중인 대통령이지만 후발주자로 지지율 격차를 좁혀서 역전해야 되는 숙제를 지금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입원할 때 조용히 입원하시기가 어려운 거죠. 저렇게 사진도 내보이고 뭐 메시지도 던지고 그리고 태어난 그날 아침부터 어떤 일을 하셨냐면 네. 집에서 쉬신 게 아닙니다. 네. 바로 본인에게 투표하라, 나를 지지하겠다라는 지지자의 글까지 인용해서 무려 20건에 육박하는 SNS 글을 연달아 올리면서 아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투표하라, 보트라는 글까지 올렸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퇴원 이후에 지지율에 변동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우선은 며칠간 또는 그 캠프 사람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지율을 높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런 행동, 일련의 행동을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민폐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극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혹시 너무 조급증에서 저런 행동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국내로 와볼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를 사기 위해서 해외로 간 것을 두고 정말 국민적 공분이 컸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추석 이후에 그런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추석 연휴에 집에만 있던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에 집에만 있던 20대가 작년까지는 추석을 해외에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집에만 있었다. 그런데 놀이공원 등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만 바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석 연휴에 집에만 있었다는 직장인도 이번에 집에만 머문다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장 볼 때 빼고는 외출을 삼가면서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거리도 멀어졌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리 두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대외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 추석 때 놀러 간 사람들 괜히 얄밉고 그 영상, 사진을 보기 싫어서 SNS도 끊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은 나만 바보야. 이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면요. 결코 방역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군가만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으면서 있으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느끼는 박탈감 그리고 자기만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 이제 이런 생각이 확산이 되면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고 다 같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주 강한 수준의 방역의 조치들을 장기간 유지하기 참 어렵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비난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아주 잘 지켜주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좀 힘들어 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방역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석 연휴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착실하게 수행하신 분들의 걱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사실 2주 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뭐 고향 방문 좀 자제해달라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고향 방문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놀이공원이 이제 많이 그랬죠. 늘어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집안에서 콕한 분들은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대학생 집단하고 또는 또 이 가정주부를 여기 말씀을 드리면 집에만 가만히 있었던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월 중순 되면은 앞으로 이제 대학이 이제 대면 강의를 할 건가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자기는 안에 있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이 되면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하.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추석 때 집에만 있었던 엄마 같은 경우도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가보니까 전부 다 뭐 호캉스니 뭐니 다 다녀왔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추석 지나고 혹시 이것이 퍼져가지고 이제 좀 감염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2주간 애를 유치원에 안 보내겠다 아이고, 하는 세상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참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와중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을 걱정케 하는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개천절은 지나갔는데 뭐가 남았죠? 이번 주에 한글날을 앞두고요.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그나마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박함에서 또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인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함께 그렇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절대적인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글날에도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같이 협의해서 집회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을 위해서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집회를 하겠다는 저 단체는 절박함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표현이 지금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께 호소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8.15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이제 그 집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집회 신고를 하면서 일단 2,000명 규모로 인원을 정하겠다. 그리고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의자를 1,000개를 준비하고 이 의자를 간격을 2m 이상 띄우겠다. 그리고 발열 체크, 손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집회 신고를 하겠다, 질서 유지인도 102명을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집회 신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글날 집회가 금지돼서 금지 통보를 받으면 행정소송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까지 받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나 경찰청에서도 이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 방역에 또 우려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대강으로 서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법원에서 집회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럽니까? 8.15 집회로요. 8.15 집회 관련 코로나 감염 확진자 감염된 사람이 600명에 달하는 뉴스를 안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필 이 시국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목청껏 외치는 걸까요? 대다수의 국민의 생명권, 이런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방역 조치들이 강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제일 개인 방역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고 있는 마스크 있죠? 이 마스크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 시설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인데 이들 시설의 경우에는 거리 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우선 방역당국은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에 과태료 착용을 권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일단 다음 주 13일부터는 시행인데 일단 그때는 과태료 아무래도 한 달간 계도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시범 기간. 하지만 다음 달 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들이 괜찮다는 걸 다들 아실 텐데 안 되는 마스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예요. 밸브형은 그 앞에 이렇게 뚜껑처럼 닫혀 있는 건데 아하. 둘 다 결국은 호흡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중요한 네. 거는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카프를 두르거나 옷가지 등으로 가리는 것도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네. 그렇다고 과태료 부과가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 혹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의사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아하. 그리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그리고 수영장과 목욕탕, 마지막으로 공연 등 얼굴을 보여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 절대 안 되고요. 답답해. 코는 약간 내야지. 이른바 코스크.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경우 알아두셔야지.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나 좀 몰랐어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해도 되는 경우, 용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필요한 정책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아무래도 과태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게 세금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거 아니냐, 불필요한 정책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가면 모두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거나 음료를 섭취를 하는데 맞아요. 일부 지역에서만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로나19 벌써 8개월, 9개월 넘어가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이렇게 피로감이 높을 때 가태료 정책을 하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의견도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방역 당국이 조금은 세심하게 귀담아 들어서 한번 반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나 했는데요.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한 여성에게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여성이 도로를 따라 걷다가 건널목에서 길을 가로지르는데 바로 그 순간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출발합니다. 그러더니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이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큰 충격에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는데 근데
저때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당시에 50대 여성이 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면서 환심을 산 겁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자신의 내연남을 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내연남이 부산 경남 일대 땅에 투자해 준다는 명목으로 무려 11억 6,500만 원을 받아서는 자신 명의, 즉 내연남 명의로 땅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기였다는 거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사기죠. 일단은 돈을 낸 분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연남 명의로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시세보다 1억 원이나 높게 부풀려서 가격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알고 당연히 이분들에게 이거 사기다, 문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투자금 돌려주지 않으면 그에 나아가서 두 사람 내연관계인 것도 내가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라는 합의를 하고 나서 고소도 취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고소를 취하했으면 원만하게 합의를 이행했으면 됐을 것을 이 부동산 업자하고 내연내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공모를 하냐면 이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하겠다. 아니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자.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윤성 교수님. 통상 이제 범죄자들은 어떤 행위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 탓이 아니라 늘 남한테 돌리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사기를 친 것은 괜찮고 그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내연관계를 주변에게 알리겠다. 또는 자기들이 이것을 변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 사람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래서 2019년 4월 달에 이 부동산 업자하고 내연녀가 평소에 피해자가 어느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하는 그 동선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300만 원을 줘가지고 청부 살인을 해서 저렇게 차로 부딪히면은 사람이 죽거나 또는 식물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행 연습이라든가 또는 범행 준비까지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아까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횡단을 하는 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차로 이렇게 치었는데 그 결과 이제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거의 내사 상태에 빠졌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 내연녀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업자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고 그 범행을 했던 이 세 사람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저 영상이요. 저 피해자가 가는데 저 가해 차량이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 저 피해자의 동선까지도 치밀하게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주도한 남성과 운전자가 1심 재판을 함께 받게 되는데 주도한 남성에게는 징역 20년, 운전자에게는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내연 여성은 그러면 따로 재판을 받은 겁니까 혹시? 내연녀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내연녀는 사건 당일에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 배심원 9명이 전부 유죄로 판결하게 됨으로써 이 내연녀에게도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당시 재판부가 비록 사건 당일에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내연녀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너무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뭘 잘했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스스로 신청을 해요. 손정혜 변호사님. 3명 모두 또 형량이 무겁다라고 항소까지 했고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서 검찰이 살인 미수죄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두 살인죄를 인정을 하면서 책임의 피해만 급급할 뿐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장기간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살인 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바뀌었는데 왜 형량은 그대로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1심에서 20년, 18년형 10년이 나왔는데 재판부의 1심 형량은 양형 기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달리 형량을 높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1심 과정에서 살인 미수가 그 정도 형량이어서 아마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20년, 18년형은 중형입니다. 하하.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분노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지난 9월 6일 오후 3시에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앞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6세 된 아동이 형과 같이 바로 그 가게 앞에서 어머니가 이제 그 안에 뭐 햄버거를 사러 들어간 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사오면 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아이고. 이게 오후 3시인데 말이죠. 낮술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남성이 소형 SUV를 타고 저 차량입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아하. 가게 앞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술이 취했으니까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거기 있는 4m짜리 철제 가로등을 갖다가 이 이렇게 가로등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하.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그 넘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6세 아동을 바로 이게 덮쳤는데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은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고요. 사실 그 당시 사고를 낸 50대 그 운전자는 네. 저렇게 부딪혔는데 전혀 부상이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연행된 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시에 저 사건 전해드리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 당시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던 엄마는 사고 이후에 얼마나 자신을 자책했을까, 저희가 그런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을 패스트푸드 앞에 놓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데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워질까 봐 배려하는 마음에서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세상에, 있는 코로나 상황이 올물까 봐 들어가면 패스트푸드점에 사람들 많으니까, 아이고. 주문을 막 하고 있는데 굉음이 들리면서 봤더니 6살 아들이 이제 사고를 당한 거죠. 동생과 함께 있던 형은 눈앞에서 동생이 전부터 쓰러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아유, 걸 봤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못 한다고 합니다. 정말 배려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려던 엄마의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을까 싶어서 저는 요새 뭐 나훈아 씨가 테스 형하고 소크라테스를 찾던데 저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테스 오빠, 왜 우리는 이렇게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한테만 아픔을 던져주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왜 이런가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주운전이요, 한 가정을 순식간에 풍비박산 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대낮에 만취 음주운전을 했던 이 가해자가요, 당시에 단순한 음주운전, 물론 단순하다는 표현이요, 그 음주운전만 한 줄 알았더니 그 이전의 행적도 지금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 당일 아침에 조기 축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끝낸 뒤에 낮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하는데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시점입니다. 거리두기는 먼 일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까지 잡은 셈이 됩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주장에 따르면 여러 정황상 음주운전 중에 졸음까지 겹치면서 가속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해자의 더 어처구니 없고 분노가 치밀게 하는 행동이 전해졌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저는 이걸 보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장례식을 하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이 장례식장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어슬렁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약간 이상한 게 이 사람들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바로 그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을 통해서 이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바로 직접 그 사고를 일으켰던 당사자와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물론 술을 마시고 장례식장에 찾아갔는지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아동의 아버지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왜 장례식장에 왜 찾아간 걸까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그 사과를 준비하지 않고 가서 오히려 피해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분노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술을 먹었는지는 확인 안 되지만 술 냄새를 풍길 만한 오해를 살 만한 정황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유가족들이 마음이 아픈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결국 이 사건은 피해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않으면 선처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본인의 이런 행동이 본인에게도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결국 피해 아동의 부모는요, 이 가해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오늘 그 청원글을 올렸는데요. 그 어머니의 주장을 보면은요, 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예전에도 음주 취소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초범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게다가 직업 또한 운전업을 할 수 없는 운전업을 하고 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밝혔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은요. 처음에 음주 취소를 받았을 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은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 살인자의 경우 기존의 판결보다 더욱더 엄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마련이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2019년 대법원 판결 그 선고 기준으로 봤더니 집행유예 비율이 76%나 이른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법령은 강하게 양형이 개정됐지만 선고하는 기준들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양형 기준이 근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2020년에 이르러서 기본 양형이 2년에서 5년 실형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가중되게 되면 4년에서 8년 사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가중 요소로 보거든요. 이 사건의 가해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기 때문에 아마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또 드물진 않는데 계속 강화되는 추세거든요. 양형이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엔 피눈물 나는 법입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해보고자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젊은 아내의 글이 지금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24살 여성은 1년 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남성을 만납니다. 네. 나이 차이는 좀 있어 보였는데 나는 32살이야. 이렇게 이제 남자가 자기를 소개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24살이니까 32살 한 8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워낙 유머스럽고 젠틀해서 그 모습에 반해서 교제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아하. 근데 남자친구는 내가 나이가 좀 있으니 결혼을 하자 이렇게 교제 중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누군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이 아내 되는 분은 워낙 젊으니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고민하는 찰나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유산이 되었고 아이고. 상처가 너무 컸기에 다시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혹시 유산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애정 전선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안진용 기자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아이가 생기면 잊혀질 것이라고 이 여성을 위로를 했고요. 이렇게 신뢰가 쌓여서 결국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둘이 동거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아이가 생긴 거죠.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때 이 여성은 느낀 겁니다. 이건 네.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결혼식까지 치르게 된 거죠. 네. 결혼식을 다행히 치렀는데 앞서 이제 사연의 전반부에 보니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다 그랬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더군다나 남편도 재산이 좀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당시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경차인데 1,000만 원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직업도 일정치 않아서 소득도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남편은 돈은 어릴 때 모으고 그다음에 모으지 않았다. 왜요? 하지만 아내는 또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합니다. 네. 어릴 때 철이 없어서 돈을 못 모았다. 이런 말을 그냥 또 아내분은 사랑하니까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진짜로 놀랄 일은 살다 보니까 남편의 신분증을 볼 일이 생기잖아요. 신분증을 봤는데 32살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던 남편이 글쎄 주민번호 앞자리가 8이 아니고 7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정확히는 8살 많은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는 23살이나 많은 남자였다라는 것이고요. 대박 사건. 15살이나 속였던 거죠.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 본 척하고 그대로 신분증을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동안인 편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외모를 봤을 때 30대 정도로 생각했는데 40대였다라는 것이고요. 어허. 진짜 나이를 알고 나서는 누구든 그렇지만 미칠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고 속이 터질 것 같았다. 어쩌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기죄 아니냐. 더군다나 아이도 생겼는데 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셨고요. 수치스럽고 화가 난다. 어디에다 말도 못하겠다. 저 좀 살려달라고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사연을 올리신 아내분은 25이 되셨고 거기에 23살이 많은 거니까 남편의 나이는 내일 모레 쉰을 바라보는 48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일단 요것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남자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하고 결혼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상대 여성으로 하여금 이거는 운명이다라고 느끼게 할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화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상대적으로 이 피해자인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 또래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된 건데 일단은 이 사람은 163cm임에도 불구하고 전설의 동안이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성이 완전히 이 나이 차를 갖다 그렇게 가늠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이전에 그와 유사한 자기의 그 어떤 동안이라든가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그런 그 일에 결부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대표적인 이제 사기 결혼의 유형 중에서는 보게 되면 나이를 속이거나 학력을 속이거나 경제력을 속이거나 직업을 속이거나 가족을 속이거나 가문을 속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남자가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은 그 거짓말이 상대에게 먹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을 한 것이고 만약에 이 피해자의 같은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의심을 해봤다라고 하면 이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일단 짚어볼 게 사연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이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돈을 즉 빼앗겼다는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자체 나이를 속인 자체가 사기죄를 물을 수가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형사상 사기죄를 물을 사안은 아닙니다. 아하. 다만 혼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는데 다만 실제로 혼인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나이 외에도 학력, 경력, 직업, 재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혼인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속인 나이의 정도가 워낙 크고 일반 당사자에게 나이가 중요한 문제라면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혼인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 사유는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유로 보입니다. 이혼 사유는요. 결국은 안타깝지만 이 여성분은 이 배신감에 이혼까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연을 접하고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역시나 누리꾼들은 이 여성에게 동정표를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사기다, 사기 결혼으로 고소부터 하라는 강경한 입장도 있고요. 하하.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인연을 끊고 당신의 인생을 살기 바란다라는 충고도 있었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가장 와닿았는데요. 나이가 많은 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다는 게 결국은 책임감, 경제력이 없다는 게 더욱더 절망스럽다는 충고였습니다. 근데 누리꾼분들은 이제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요.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잖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는 이 여성보다 더 나이가 많은 딸을 두고 딸도 시집 보냈습니다만 엄마의 마음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당장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네.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유진 씨 부모님도 30살 나이 차이를 극복 잘 살기도 하고 뭐 20살, 30살도 상관이 없는데 결혼 생활의 유지는 애정,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나이 속이고 뭐 이거 다 속인 걸 보면 앞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고요. 100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25살에 단지 이런 거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지켜줄 필요도 없고 아이를 위해서도 엄마가 잘 키울 수 있는 거야 되고요. 우리나라 요새 굉장히 복지시설 잘 돼 있고 호르몬이의 가정 자립, 경제 자립을 돕는 곳도 많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면 지금 게시판에 올렸듯이 각 기관에 하면은 얼마든지 경제적 자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좀 생각하시고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사연에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어쩌다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는 지났지만 그 감동의 무대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시킨 걸 넘어서 폭발시킨 그 무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트롯 경연에서 저 발라드 감성의 노래를 선택한다. 웬만한 강심장 가지고는 선택 못할 것 같은데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는 이 박세욱 씨가 불러주신 노래가 추석 때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과자 보면 이것저것 들어있잖아요. 아름다운 미성, 풍부한 감성 표현력, 네. 호소력 높은 가창력.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미모까지 갖췄기 때문에 노래 선곡도 좋았고도 했는데 김현민 씨랑 대결을 해서 김현민 씨는 울 엄마를 선곡을 했는데 박세욱 씨가 선곡의 센스까지 있었던 거죠. 네. 김광석 씨의 노래를 해가지고도 됐고요. 이 노래를 부른 도중에 송대관 씨도 눈물을 막 글썽거리기도 했고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발라드도 잘 부르는구나. 트로트에서 꺾기만이 아니라 역시 보이스 트로트이다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감성이 정말로 폭발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 심사위원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데 그런데요, 박세욱 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이스트롯 1위 이 최고 왕에 등극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보이스트롯 1등 했을 때보다 추석 특집 무대에서 더 많은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한번 화면 통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아들 장하죠? 너무 잘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합니다. 어머님에게 아드님 어떤 아드님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아들 같은 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너무너무 내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렇게 놀라운 실력을 발휘해줘가지고 정말 저희 가문의 자랑입니다. 완전히 자랑스러운데 애썼어. 정말 너무 애썼어. 우리 너무 좋아갖고. 정말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앞으로 제가 오래오래 효도해 드릴 수 있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해 아들. 사랑한다 아들. 사실 이런 말을 자식된 도리로서 하기가 어려운 게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것. 와,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네. 박세욱 씨가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늘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부모님이 너 행복하니라고 물어서 박세욱 씨가 네 행복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하던 일 계속해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는 박세욱 씨가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하신 와중에도 늘 열심히 일하면서 지지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정작 박세욱 씨는 부모님에게 용돈 한 번 드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상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1순위는 부모님 용돈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트롯 1위라는 영예를 안겨드렸으니 사실 효도는 상당 부분 한 거라고 또 봐야 될까요? 안진영 기자님. 그럼요. 이보다도 큰 효도가 없죠. 추석 선물로 더 큰 선물도 없을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스타가 떴다는 바로미터가 뭐냐면요.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이 안양 토박인데 이번에 안양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안양뿐이에요. 네, 이거 자체가 이제 부모님의 아들이라 안양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께 또 한 번 효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본인은요, 이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나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어요. 우선은 보이스트롯을 통해서 스타가 되어오면 오른 만큼 노래로 승부를 보여주고 그다음엔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야, 진짜 안양 분들 얼마나 어깨 뿜뿜하실 거예요. 뭐 김포 아들만 있냐? 안양의 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박세욱 씨가요. 큰 일을 또 안양 분들한테 안양 주민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박세욱 씨의 효심도 보이스트롯 우승에 또 자극제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데 박세욱 씨만 있냐? 시청자분들의 눈물샘 폭발시킨 분이 또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을 떠나보내셨다고요. 네,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 내가 보이스트롯 3차전에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4차전 하기 바로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버지가 보실 게 없으시니까 이제 보실 거 다 보시고 아주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예.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그리운 나의 고향, 부모님. 참 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예, 사실 이제 노래는 똑같은데 거기에 어떤 스토리만 들어가면 어떻게 감정이 저렇게 그러네요.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최준용 씨 같은 경우는 보이스트롯을 처음에 도전을 하면서 사실 저번에 이제 그 부친이 2년 전부터 12지장 그리고 췌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쭉 이어오셨는데 조금만 더 재개택해서 달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보시면은 이 작은 그 시골 기차역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부모님을 떠올리는 형제의 모습을 연기하고 나훈아의 고향역을 열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시점이 아버지 떠나보낸 지가 딱 보름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3차전에서 탈락을 했는데 4차전까지 보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중에서 이제 박현빈 씨 같은 경우는 이건 도대체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그런 무대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동이 오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자, 추준용 씨 아버님 이 하늘나라에서 또 흐뭇하게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자, 정말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던 센 언니들의 대결이 추석 때 펼쳐졌습니다. 먼저 이분의 먼저 기선제압에 나선 이분 무대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에 똥 같다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죽자 살자 매달린 여름의 사랑아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문희경 씨는 저 돌리도란 노래를 보이스트롯 경연 때도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4라운드 때 어마무시하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아하. 나타나서 아주 대기실을 후끈하게 했었는데 네. 그래서 뭐 다들 뭐 기립박수 치고 뭐 치고 다 했지만 홍경민 씨한테 안타깝게 그때 좀 패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선의 부담감을 이때가 벗어나서 4라운드 때 무대군요. 그렇죠. 와, 의상도 네. 의상 뭐 장난 아니었죠. 네. 어마어마하게 섹시한 옷을 입고 뭐 잘 꺾으셨는데요. 네. 이제 추석 때 돌리도는 경선의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한번 쳐보셨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유연한 스핀 댄스, 허리 돌리기를 보여주셨는데 문희경 씨가 56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20대 때도 훌라후프 2개 이상 못 돌렸는데 저렇게까지 돌리도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네. 어마어마한 내공인 것 같습니다. 아하. 사실 문희경 씨는 가수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실제로 이 가요제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수의 꿈을 위해서 고향을 떠난 그 가슴 뭉클한 사연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의 가수가 꿈이었어요. 가수가 꿈인데 제주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제주도에 남아서 교육대학 들어가서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에 정말 한 3일 동안 울면서 밥을 안 먹고 나 서울 안 보내주면 나 정말 죽어버린다고 막 할 정도로 난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는데 고향을 이렇게 떠나면서 아 나는 가수로서 이렇게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했는데 가수의 길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가수로서는 이제 이렇게 성공 못했기 때문에 항상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은 집에 내려가는 게 마음의 부담인 거예요. 제가 가수를 포기하고 배우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건 가수란 꿈을 포기했지만 또 다른 길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배우 생활하면서는 TV 드라마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내려가면 정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 들면서 훨씬 더 이렇게 제 일에 대한 뭐 만족감이나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너무 정말 하루 쉬러 힐링하러 고향을 가는 느낌. 다둥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문희경 씨. 근데 10대 때 가수의 꿈, 그때는 못 이뤘지만 50대 정말 만학의 꿈을 이룬 것처럼 이뤘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지금 보셨다시피 제주의 딸이잖아요. 네. 무려 2남 6녀의 5째였거든요. 야. 근데 본인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서울을 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올라오기 위해서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으면서 올라와서 일단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으면서 첫 단추는 잘 꼈습니다. 근데 가수로서 계속 잘 풀린 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오히려 연기자로서 배우로서 각광받으면서 40이 넘어서야 제주도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보이스트롯을 통해서 가수의 영역까지 다시 보여줬잖아요. 팔방미인의 모습을 스스로 입증을 했고요. 중년의 열정 아이콘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니까 네. 앞으로는 연기 외에 이렇게 노래하는 무대 위에서도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문희경 씨의 무대를 압도하는 이 분위기를 한 방에 잠재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문희경만이냐? 나도 있다! 외친 사람 무대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그냥 편히 안을 수 있게 장윤정 씨 목소리로 들었던 그 노래와 또
하리수 씨 음색으로 들으니까 또 다른 또 느낌이 있습니다. 목포행 완행 열차 타고 싶어지게 그러네요. 만들죠. 하리수 씨가 가수잖아라고 느낌이 들 만큼 굉장한 가창력을 보여줘서 진성 씨가 트로트 가수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보이스 트롯 결승 때 이제 전문단으로 참여했었는데 그러셨죠, 네. 13시간을 녹화를 했거든요. 와하. 근데 하리수 씨는 10인 결승전에 든 분이 아니라 축하 무대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 전에 와서 무려 15시간을 꼬박 참석하면서 노래 한 곡을 세상에. 부르고 가서 저분의 열정이라면 저분의 성실성이라 꼭 성공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희경 씨가 이제 연기 외 노래를 하고 싶다는 것처럼 하리수 씨도 보이스 트롯을 통해서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기에 연기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앞날이 꽃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저 무대에서 물론 하리수 씨의 노래 실력에도 감탄했습니다만 여러분 보셨어요? 영상에서 느끼셨죠? 세상에 의상 보세요. 손정혜 변호사님 저걸 어떻게 대박 사건. 근데 하리수 씨가 저거를 본인 개인이 모두 다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와. 심지어 머리 헤어스타일도 본인이 연출을 해서 직접 했다라고 하는데 네. 대단하죠? 일단은 솜씨도 대단하실 뿐만 네. 아니라 저렇게 한 무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의상까지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준비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도 네. 놀라운 상황인데 네. 원래 평소 연기할 때도 하리수 씨 본인이 직접 스타일링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아하. 하리수 씨 차에 가면은 그동안 10년 동안 발품 모아서 마련했던 의상 장신군들이 엄청 많다라는 대박 거고요. 사건아. 어마어마한 의상 소품 가지고 오시느냐고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네. 투자하고 노력하신 만큼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든지요 거저 얻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출연료 이거를 전부 의상에 투자했다. 그런 열정이 있기에 보이스트롯 무대에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